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도성 안 북촌 한복판에 웅장한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바로 김판서였지요. 3대에 걸쳐 벼슬길에 오른 명문가의 후손이자 현재 형조 판서를 지내고 있는 그는 조정에서도 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권세가였습니다. 김판서 대개대문은 언제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가마로 붐볐고 그 집 담장 너머로는 늘 화려한 연애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김판서의 정실 부인인 서화마님의 기구한 운명이었지요. 28살의 나이에도 꽃같은 미모를 간직한 서화마님은 어린 시절부터 시서와에 능통했고 특히 바느질과 자수 솜씨는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자수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고 비단 위에 수놓인 꽃들은 진짜 꽃보다도 더 아름다웠지요. 서화마님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첫 딸기 울 무렵 그녀는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슬이 맺힌 정원을 거닐며 연못가에 앉아 잉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잠시 머물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못가에 앉은 서화마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를 입은 그녀가 고운 손으로 잉어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했지요. 특히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과 배고 같은 피부는 신선한 이슬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마님, 아침 진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화마님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온 것은 몸종 월화였습니다. 월화는 서화마님과 나이가 비슷한 27살의 여인으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동무 같은 존재였지요. 서화마님이 이 집에 시집 올 때 친정에서 함께 온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래서인지 둘 사이에는 주종관계를 넘어선 깊은 정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월화야. 판서님께서는 이미 일찍 나가셨나요? 예, 마님. 새벽 일찍 궁궐로 나가셨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조정회의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서화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잉어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잉어들은 10년 전 그녀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처음으로 기른 것들이었지요. 처음에는 작은 새끼 잉어였는데 이제는 모두 크고 아름다운 어른 잉어가 되어 연못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판서 댁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판서의 젊은 첩인 매양 때문이었지요. 23세 나이로 3년 전 이 집에 들어온 매양은 여우 같은 간교함과 유염한 미모로 김판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매양의 본래 이름은 춘심이었습니다. 기생집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배웠지요. 노래와 춤은 물론이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교태와 애교를 부리는 법까지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그녀가 김판서를 처음 만난 것은 한 기생집에서였는데 그때부터 김판서는 그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지요. 매양이 들어온 이후로 서화마님은 서서히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김판서는 매양의 방에서 밤을 보내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도 모두 매양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 시작했지요.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이제는 서화마님보다 매양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매양의 처소는 서화마님의 방보다도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비단 병품과 옥으로 만든 장신구들, 그리고 온갖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했지요. 김판서는 매양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심지어 서화마님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가문의 보물들까지 매양에게 안겨주곤 했습니다. 특히 매양이 가장 탐내는 것은 서화마님이
가진 월함이인 비녀였습니다. 이 비녀는 서화마님의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품으로 백옥의 달 아래 서 있는 미인의 모습을 정교하게 새긴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었지요. 서화마님은 이 비녀를 목숨처럼 아꼈는데 매양은 그것을 보며 항상 시기와 질투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님, 오늘도 매양 소실께서 대청마루에서 하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월화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화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양은 정실 부인인 서화마님을 제치고 마치 자신이 안주인인 양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인들에게 일일이 지시를 내리고 집안의 살림살이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여자가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월화야? 글쎄요, 마님. 요즘 매양 소실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화의 말에 서화마님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매양의 배에는 벌써 김 판서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만약 그 아이가 아들이라면 서화마님의 지위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 무렵 서화마님의 처소 뒤편 작은 헛간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26살의 돌쇠는 키가 한자 8치나 되는 장대한 체격을 가진 사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았지요.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그 속에는 선량함과 정직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가 이 집에 온 것은 벌써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던 그는 몹쓸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지요. 그때 서화마님이 아직 새색시였을 무렵 그녀는 몰래 귀한 약을 구해다가 돌쇠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돌쇠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던 그에게 15살의 어린 새댁이었던 서화마님이 직접 약을 다려주며 간병해 주었던 것을 말이지요. 아이고, 이 아이가 어찌 이리 앓고 있나요? 이러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그때 서화마님은 시어머니 모르게 자신의 금비녀를 팔아 귀한 약을 구해다 먹였습니다. 인삼과 녹용이 들어간 값비싼 약이었지요. 그 덕분에 돌쇠는 기적같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천한 몸을 살려주시다니. 그때 돌쇠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한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서화마님은 그런 돌쇠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무슨 말이냐, 돌쇠야. 생명의 귀천이 어디 있겠니? 이제 몸조리 잘하고 빨리 나아야 한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한 돌쇠는 서화마님을 하늘같이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서화마님의 안위를 항상 걱정하고 있었지요. 서화마님이 웃으면 그도 기뻤고 서화마님이 슬퍼하면 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새벽 서화마님이 연못가에서 잉어들에게 먹이를 줄 때면 돌쇠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혹시나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종 관계를 넘어선 깊은 연모의 정이 자라고 있었지만 그는 감히 그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었지요. 돌쇠는 자신의 신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글도 모르는 미천한 머슴이고 서화마님은 높은 양반댁의 정실부인이었거든요. 그 사이의 간격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쇠의 마음속에서는 서화마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커져만 갔지요. 어느 가을 저녁 단풍이 곱게 물든 정원에서 서화마님이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쓸쓸해 보였지요. 그때 돌쇠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밤이 쌀쌀하니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돌쇠야, 고맙구나. 하지만 오늘 밤 달이 너무 아름다워서 조금 더 보고 있고 싶어. 서화마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요. 마님께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돌쇠야,
너는 참 순수하구나. 이 집안의 분위기가 요즘 어떤지 모르겠니? 돌쇠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매양이 날로 기세등등해지고 있고 서화마님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그는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 저는 항상 마님께서 행복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서화마님은 돌쇠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돌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판서 댁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매양은 자신의 아들을 적자로 만들기 위해 서화마님을 눈엣가시로 여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서화마님을 이 집에서 내쫓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매양의 야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김판서의 정식 후계자가 되어 이 집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어 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실 부인인 서화마님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서화마님이 있는 한자씨는 언제까지나 첩의 신분에 머물 수밖에 없었거든요. 연실아, 이리 와 보거라. 어느 날 저녁, 매양은 자신의 신복인 몸종 연실을 불렀습니다. 연실은 매양과 함께 이 집에 들어온 20살의 여인으로 매양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매양 못지않게 교활하고 야심이 많았습니다. 소실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화마님 말이야. 저 여자를 이 집에서 내쫓을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연실은 깜짝 놀라며 매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놀라는 표정은 연기였지요. 사실 연실도 예전부터 서화마님을 시기해왔거든요. 소실마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서화마님은 이 집의 정실 부인이시지 않습니까? 정실 부인이 뭐가 그리 대수냐? 판서님의 마음은 이미 나에게 있는데, 게다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고 말이야. 매양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벌써 5달째 되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무당을 통해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지요. 하지만 서화마님을 어떻게 내쫓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을. 그러니까 잘못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연실아, 내가 나를 얼마나 섬기는지 이번에 보여줄 때가 왔구나. 매양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연실은 그 눈빛을 보고 몸서리를 쳤지만 이미 매양과 한 배를 탄 이상 거부할 수도 없었지요. 매양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서화마님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노렸지요. 바로 서화마님의 친정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인 월화미인 비녀였습니다. 이 비녀는 백옥의 달 아래 서 있는 미인의 모습을 정교하게 새긴 것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서화마님은 이 비녀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비녀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서화야, 이 비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란다. 내 할머니께서 내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가 너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너도 언젠가 내 딸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 비녀를 보면 어머니를 생각하렴. 그 말씀을 들을 때 서화마님은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전해받은 그 비녀는 서화마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지요. 서화마님은 이 비녀를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평소에는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싸서 옥함에 보관하다가 특별한 날에만 머리에 꽂곤 했지요. 어머니를 일찍 여인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거든요. 매양은 이 비녀를 훔쳐서 자신의 음모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동안 서화마님의 일과를 관찰한 후 가장 안전한 때를 노렸지요. 연실아, 오늘 밤이 기회야. 서화마님은 매월 보름날마다 선친의 제사를 지내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계시거든. 그 틈에 우리가 일을 저지르자. 어느 날 밤 서화마님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매양과 연실은 몰래 서화마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방 안을 뒤졌지요. 조심해라, 연실아. 자칫 서화마님이 깨면 큰일 날 테니까. 예, 소실마님. 걱정 마십시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치 도둑처럼 서화마님의 소중한 물건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매양이 옥함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월암이인 비녀를 찾아냈지요. 드디어 찾았다. 매양은 그 아름다운 비녀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비녀는 정말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비녀네요, 소실마님. 그래, 이런 귀한 물건을 서화 따위가 가지고 있다니. 이제 이 비녀는 내 것이야. 매양은 월암이인 비녀를 품에 숨기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양의 계획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녀는 더욱 치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거든요. 바로 서화 마님에게 불륜의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매양은 미리 준비해둔 남자의 낡은 신발 한 짝을 서화 마님의 처소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신발은 매양이 돈을 주고 어떤 건달에게서 산 것으로 남자가 신었다는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었지요. 또한 매양은 서화 마님이 밤에 몰래 누군가와 만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인들 사이에서만 속삭이던 이야기였지만 점차 김 판서의 귀에까지 들어가도록 교묘하게 조작했지요. 며칠 후 김 판서가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양은 눈물을 흘리며 김 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지요. 판서님, 제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매양아? 왜 그리 울고 있는 것이냐? 김 판서는 매양의 모습에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매양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서화마님께서 남몰래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김 판서는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매양은 미리 준비해둔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늘어놓았지요. 판서님,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화마님의 행동이 너무 이상합니다. 밤에 몰래 처소를 나가시는 일이 잦고 낮에는 항상 멍하니 다른 생각에 잠겨 계시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매양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양의 연기는 너무도 실감났고 김 판서는 점점 그녀의 말에 혹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서화마님의 어머니 유품인 그 귀한 비녀도 사라졌습니다. 분명 그 간부에게 선물로 준 것 같습니다. 매양은 미리 훔쳐둔 월암이인 비녀 이야기까지 꺼내며 김 판서를 더욱 확신시켰습니다. 판서님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서화마님의 처소를 직접 살펴보십시오. 분명 증거가 나올 것입니다. 김 판서는 매양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서화마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매양이 미리 숨겨둔 남자의 신발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이게 대체 무엇이냐? 김 판서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 낡은 신발을 들고 떨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월암이인 비녀까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그는 서화마님이 그 비녀를 간부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화, 당장 이리 와 보아라. 김 판서의 호통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서화마님은 급히 달려왔지요. 그녀는 김 판서의 손에 들린 남자 신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판서님, 저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시치미를 떼려고 하느냐? 내가 간부와 밀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서화마님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김 판서는 이미 매양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월암이인 비녀까지 사라진 것을 알고는 더욱 화를 냈지요. 내 어머니의 유품인 월암이인 비녀는 어디에 있느냐? 설마 그것도 간부에게 주었단 말이냐? 서화마님은 자신의 귀한 비녀가 사라진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훔쳐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서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하십니까?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모함이라고? 이 분명한 증거 앞에서도 아직 발뺌을 하려는 것이냐? 김 판서는 서화마님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서화마님에게 무서운 선고를 내렸지요. 이 집안의 체면을 말아먹은 년,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판서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서화마님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 판서는 하인들을 시켜 서화마님을 당장 집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령했지요. 마님, 월화가 울면서 서화마님에게 달려왔지만 하인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월화조차 서화마님과 함께 나갈 수 없게 된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매양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거든요. 이제 이 집안은 완전히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겨울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서화마님은 얇은 소복 차림으로 저작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판서 댁의 마님이라 불리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신세가 되었지요. 저기 봐라, 김판서 댁마님이 쫓겨났다더니 정말이네. 아이고, 그렇게 점잖아 보이던 양반댁 마님이 간부질을 했다니.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길거리의 사람들은 서화마님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이미 온 동네에 퍼져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서화마님을 불륜녀로 여기고 있었지요. 서화마님은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지요. 친정은 이미 망했고 시댁에서 쫓겨난 그녀를 받아줄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어지는 가운데 서화마님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방에서 비단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거리에서 떨고 있다니 정말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지요. 어머니,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월암이인 비녀도 빼앗겼고 이제 저는 갈 곳도 없습니다. 서화마님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째 굶주린 서화마님은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지요. 한양의 추운 겨울 바람은 그녀의 얇은 옷을 뚫고 들어와 뼈까지 시리게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서화마님은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서화마님은 마침내 한양성 밖 절벽 근처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었지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어머니, 딸이 이제 곧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서화마님은 눈을 감으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화마님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돌쇠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김 판서의 집을 뛰쳐나온 것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서화마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님, 마님은 어디 계십니까? 돌쇠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서화마님을 찾았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지요. 마침내 절벽 끝에서 쓰러져 있는 서화마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님,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돌쇠는 서화마님을 자신의 등에 업고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지만 그는 서화마님을 꼭 안고 걸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화마님을 살리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마님, 꼭 살아나셔야 합니다. 저는 마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돌쇠는 걸어가면서도 계속 서화마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등에 업힌 서화마님의 몸은 너무도 차가웠지요. 깊은 산골짜기를 한참 올라가니 작은 초가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돌쇠의 집이었지요. 정말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방 하나와 부엌이 전부였고 살림살이라고는 누더기, 이불 한 채와 깨진 그릇 몇 개가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돌쇠는 서화마님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급히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껴두었던 쌀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미음을 끓였지요. 평소에는 보리밥으로 연명하던 그였지만 서화마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마님, 이것 좀 드십시오. 기운을 차려야 합니다. 서화마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돌쇠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돌쇠야? 내가 어찌 여기에?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마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몸을 회복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돌쇠는 서화마님의 입에 한 술씩 미음을 떠 넣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음이 서화마님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그녀는 그제야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지요. 고맙다. 돌쇠야. 하지만 나 같은 몸으로 내게 폐를 끼칠 수는 없어. 마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마님께서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제 제가 마님을 모실 차례입니다. 돌쇠의 눈에는 진심 어린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서화마님은 그런 돌쇠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극명했던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지극정성으로 서화마님을 보살폈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을 의식하며 잠은 늘 헛간에서 청했지요. 돌쇠야, 내가 왜 밖에서 자느냐? 추울 텐데.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께서는 따뜻한 방에서 푹 쉬십시오. 돌쇠는 서화마님과 같은 공간에서 자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둘만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서화마님을 하늘같이 받들었지요. 처음 며칠간은 서화마님도 어색해했습니다. 평생 양반댁에서만 살았던 그녀가 갑자기 산골의 초라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쇠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에 그녀는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서화마님은 그런 돌쇠의 우직함과 따스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어려서부터 높은 담장 안에서만 자라온 그녀였지만 돌쇠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그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서화마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산골에도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서화마님의 마음에도 조금씩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돌쇠야, 내가 너에게 신세만 지고 있어서 미안하구나.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마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며칠이 지나자 서화마님은 점차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신세만 지는 것이 미안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지요. 돌쇠야,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을 하고 싶구나. 이렇게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어. 마님, 몸조리나 잘하시면 됩니다. 다른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서화마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손재주를 살려 무언가 도움이 될 일을 하고 싶었지요. 그러다가 문득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월남이인 비녀가 생각났습니다. 비록 그 비녀는 매양에게 빼앗겼지만 그 아름다운 문양만큼은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달 아래 서 있는 미인의 모습, 그 우아하고 신비로운 자태를 서화마님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래, 이 문양을 수놓아 보자. 서화마님은 돌쇠가 구해온 비단 조각에 그 문양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달 아래 서 있는 미인의 모습을 정교하게 바느질로 표현했지요. 그 솜씨는 정말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실을 하나하나 뽑아가며 정성스럽게 술을 놓는 서화마님의 모습은 마치 예술가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평범한 비단 조각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변해갔습니다. 마님, 정말 아름다운 자수입니다. 이런 솜씨는 처음 봅니다. 돌쇠는 서화마님의 자수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단 위의 미인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았거든요. 그 미인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는데 마치 서화마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화마님은 그 자수를 손수건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그것을 장애에 내다 팔아보라고 했지요. 이걸 팔면 쌀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마님, 이런 귀한 것을 팔다니요. 괜찮다. 돌쇠야.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돌쇠는 서화마님이 정성스럽게 수놓은 비단 손수건을 가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파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지만 다행히 한 상인이 그 자수의 가치를 알아보았지요. 이거 누가 놓은 거야?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저희 집 마님께서 놓으신 겁니다. 마님이라고? 그럼 양반댁 부인이 놓은 거네. 이런 솜씨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상인은 비단 장사를 오래 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자수와 나쁜 자수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서화마님의 자수는 그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지요. 이 자수는 정말 특별해. 단순히 기법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상인은 돌쇠에게 꽤 괜찮은 값을 주고 그 손수건을 샀습니다. 돌쇠는 그 돈으로 쌀과 반찬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마님, 정말 팔렸습니다. 이 돈으로 한동안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화마님도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양반댁 마님에서 장사꾼의 신세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체면을 따질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서화마님은 자수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문양을 생각해내어 비단에 술을 놓았고 돌쇠는 그것을 장에 내다 팔았지요. 처음에는 근근히 살아갈 정도의 돈이었지만 점차 서화마님의 자수가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화마님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수가 훗날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 무렵 개성에서 비단 장사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송상단의 행수 민치록이 한양의 일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나이로 오랫동안 비단 장사를 해온 베테랑 상인이었지요. 그의 안목은 정말 뛰어나서 좋은 비단과 나쁜 비단을 한눈에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민치록은 우연히 장터를 구경하다가 돌쇠가 판 그 비단 손수건을 산 상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지요. 행수님, 오늘 정말 신기한 자수를 봤습니다. 솜씨가 그냥 보통이 아니었어요. 어떤 자수 말이냐? 달 아래 서 있는 미인을 수놓은 건데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놓았냐고 물어보니 어떤 양반댁 마님이 놓았다고 하더군요. 민치록은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비단 장사를 해오면서 수많은 자수를 봐왔지만 정말 뛰어난 작품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 자수를 누가 가져왔다고 했나? 키 큰 사내였는데 돌쇠라고 하더군요. 아마 산골에 사는 모양입니다. 민치록은 그 자수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상인에게 그 손수건을 보여달라고 했지요. 이거군요. 행수님. 민치록은 그 자수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솜씨였거든요. 단순히 기법이 뛰어난 것을 넘어서서 보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솜씨라면 민치록은 수소문 끝에 돌쇠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정말 작은 초가집이 하나 나타났지요. 혹시 돌쇠라는 분 계십니까? 돌쇠가 나와서 민치록을 맞았습니다. 민치록은 자신을 소개하고 서화마님의 자수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정말 훌륭한 솜씨더군요. 혹시 더 큰 일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화마님도 나와서 민치록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는 서화마님이 디자인을 하고 돌쇠가 제작과 관리를, 자신이 유통과 판매를 맡는 동업관계를 제안했지요. 마님께서 정말 그런 자수를 놓으실 수 있다면 저희가 전국에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서화마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양반댁 부인이 장사를 한다는 것이 체면상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돌쇠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화마님과 돌쇠, 그리고 민치록의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화마님은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비단의 아름다운 자수를 놓았고, 그것은 월화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월화향이라는 이름은 서화마님이 직접 지었습니다. 달 아래 피어나는 꽃향기라는 뜻으로 그녀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월화향 비단은 처음에는 개성 지역에서만 팔렸지만 곧 그 아름다움이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양반과 부인들 사이에서는 월화향 비단을 입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갔지요. 월화향 비단을 입으면 정말 선녀가 된 기분이야. 그 자수 솜씨가 어찌 그리 정교한지 정말 신의 손재주가 아닐 수 없어. 특히 달빛에 비치면 정말 환상적이야. 월화향 비단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서화마님의 디자인은 매번 새로워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요. 달 아래의 미인 외에도 사계절의 꽃들, 새들, 나비들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덕분에 서화마님과 돌쇠의 생활도 점차 안정되고 풍족해졌습니다. 산골의 작은 초가집은 어느새 큰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하인들도 여럿 두게 되었지요. 돌쇠도 이제는 당당한 대방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비록 그를 모르는 그였지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상인들의 신뢰를 얻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돌쇠 대방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서화마님과 돌쇠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도 둘 사이의 신분 차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어느 봄날 저녁, 서화마님과 돌쇠는 정원에서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마님, 모든 것이 마님의 뛰어난 솜씨 덕분입니다. 아니야, 돌쇠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지요. 한편 김 판서의 집안은 매양의 끝없는 사치와 방탕으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매양은 서화마님을 내쫓은 후 완전히 이 집안의 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사치를 부렸지요. 매양은 아들을 낳은 후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이 김 판서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 집안은 완전히 내 것이야. 매양은 서화마님의 방까지 차지하고 그곳을 자신의 취향대로 꾸몄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비싼 가구들과 장신구들로 방을 가득 채웠지요. 특히 매양은 요즘 유행하는 월화향 비단에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을에 가장 먼저 사서 입었고 그 때문에 집안의 재물이 물쓰듯 나가고 있었지요. 또 월화향 비단을 사왔나? 김 판서는 매양의 사치에 점점 실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양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판서님도 제가 월화향 비단을 입으면 더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나온 건 정말 아름다워요. 매양은 새로 산 월화향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달 아래 서 있는 미인의 모습이 정교하게 수놓여 있었는데 묘하게도 서화마님과 닮은 느낌이 있었지요. 사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화마님이 자수를 놓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이 담겨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매양은 자신의 생일 연회를 성대하게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모든 권세가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것이었지요. 연실아, 내 생일 연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지?
예, 소실마님.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내가 그날 입을 옷을 준비해야겠구나. 아, 그리고 머리에 꽂을 비녀도. 매양은 문득 서와 마님에게서 훔친 월함이인 비녀가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그 비녀를 감춰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자신의 머리에 꽂고 싶었지요. 연실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그 비녀 말이야. 그걸 내 생일날 꽂으면 어떨까? 연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비녀가 서화마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소실마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혹시 누군가 알아보면 누가 알아보겠어? 서화는 이미 쫓겨났고 그 비녀가 원래 누구 것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매양은 자신의 생일 연회에서 그 비녀를 꽂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녀를 꽂은 자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그 비녀 문양과 월화향 비단 문양이 비슷하잖아. 정말 잘 어울릴 거야. 연실은 불안했지만 매양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매양의 생일 연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김 판서 댁에는 한양의 모든 권세가들이 모여들었지요. 매양은 가장 화려한 월화향 비단을 입고 머리에는 월화미인 비녀를 꽂았습니다. 와, 매양 소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특히 그 비녀가 정말 멋있어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월화향 비단과 정말 잘 어울리네요. 사람들은 매양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월화향 비단과 월화미인 비녀가 어우러진 그녀의 모습은 정말 화려했거든요. 하지만 그 소문은 곧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 판서의 첫 매양이 월화미인 비녀를 꽂고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장안에 파다하게 퍼진 것이었지요. 김 판서 댁 매양 소실이 정말 아름다운 비녀를 꽂고 나타났대. 그게 월화미인 비녀라고 하던데 정말 신비로웠대. 이런 소문들이 떠돌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비녀가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서화마님을 모함하는 데 동참했던 연실은 점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자 매양에게 구박받기 시작한 것도 괴로웠지만 무엇보다 무고한 서화마님을 모함한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지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에 동참했을까? 연실은 밤마다 자책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매양이 서화마님의 비녀를 자랑스럽게 꽂고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요. 그러던 중에 돌쇠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돌쇠가 서화마님과 함께 있는 건 아닐까? 연실은 호기심과 죄책감에 이끌려 돌쇠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골의 큰 기와집을 찾아갔지요. 혹시 돌쇠 대방님 계십니까? 연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서화마님이었지요. 연실이가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 서화마님과 돌쇠는 연실을 맞아들였습니다. 연실은 그들의 부유한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지요. 서화마님, 정말 마님이시군요. 그리고 돌쇠님도. 연실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지요.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매양 소실과 함께 마님을 모함했습니다. 서화마님은 연실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것이었지요. 그럼 내 어머니의 비녀도 예, 매양 소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생일 연회에서 그 비녀를 꽂고 나타났어요. 돌쇠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서화마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마님, 이제 복수해야 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서화마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생각해 보았지요. 돌쇠야, 복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 서화마님과 돌쇠는 민치록의 도움을 받아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마침 김 판서가 자신의 승진을 축하하는 대규모 연회를 열 예정이라는 소문이 들렸지요. 그 연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게 어떨까요? 민치록의 제안에 서화마님과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의 모든 권세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서화마님은 자신만의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월화향 비단을 이용하는 것이었지요. 내가 월화향 비단에 월화미인 비녀와 똑같은 문양을 수놓겠어. 그러면 누구든 그 연관성을 알 수 있을 거야. 서화마님은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특별한 월화향 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비단에는 월화미인 비녀의 문양이 정교하게 수놓여 있었지요. 마치 비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김 판서의 연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양의 모든 고관대작들이 김 판서 댁에 모여들었지요. 매양도 화려한 월화향 비단을 입고 월화미인 비녀를 꽂은 채 연회장에 나타났습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것이었지요. 누구인지 확인해 보아라. 김 판서의 명령에 하인이 나가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판서님, 돌쇠 대방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돌쇠 대방이라고? 요즘 소문이 자자한 그 상인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분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돌쇠가 당당한 모습으로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당당한 대방의 풍모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월화향 비단을 입은 그 여인의 모습에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지요. 저 여인이 누구냐? 정말 아름답구나. 마치 선녀 같아. 그 여인은 바로 서화마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회장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고생을 통해 더욱 깊어진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김 판서는 서화마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전 부인이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서화냐? 매양은 서화마님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모함에서 내쫓았던 서화마님이 이렇게 떳떳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서화마님은 연회장의 모든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양의 머리에 꽂힌 월화미인 비녀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비녀를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월화향 비단의 문양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서화마님의 말에 따라 매양의 비녀와 서화마님의 옷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두 문양이 똑같았거든요. 저 비녀는 원래 제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월화향 비단의 문양은 바로 그 비녀의 문양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서화마님의 말에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돌쇠의 뒤에서 연실이 나타났지요.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연실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매양이 어떻게 서화마님을 모함했는지, 월화미인 비녀를 어떻게 훔쳤는지 낱낱이 밝혔지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매양 소실과 함께 서화마님을 모함했습니다. 서화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연실의 고백에 연회장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양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지요. 궁지에 몰린 매양은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서화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일이야. 하지만 아무도 매양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연실의 증언과 월화미인 비녀, 그리고 월화향 비단의 문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월화향 비단을 만든 사람이 바로 서화마님이었다니.
그러니까 매양소실이 그렇게 월화양 비단에 집착했던 거구나. 사람들은 모든 진실을 깨닫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김 판서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무고한 부인을 내쫓고 간교한 첩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김 판서의 권세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지요. 어찌 그런 간교한 여자의 말에 속아 넘어갔단 말인가. 정실 부인을 그렇게 내쫓다니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어.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서화마님은 김 판서 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지요. 돌쇠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마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마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 돌쇠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알겠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야. 서화마님과 돌쇠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나 세상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함께 월화향 비단 사업을 더욱 크게 키워나갔습니다. 서화마님의 예술적 감각과 돌쇠의 성실함, 그리고 민치록의 상술이 어우러져 전국 최고의 비단 상단을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마님,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월화향 비단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돌쇠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 두 사람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인동초처럼 시련을 딛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것이었지요. 한편 김 판서는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매양은 진실이 밝혀지자 야반도주해 버렸고 집안의 재산도 모두 탕진된 상태였지요.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연실은 서화마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화마님은 그녀의 진심 어린 참회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주었지요. 연실아, 과거는 과거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치록은 서화마님과 돌쇠 덕분에 전국 최고의 상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세 사람의 동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들은 평생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서화마님과 돌쇠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무엇인지 가르쳤지요. 아이들아, 세상에는 때로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단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재물과는 상관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다. 서화마님의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모두 착하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부모의 사업을 이어받아 더욱 번창시켜 나갔지요. 월화향 비단은 대를 이어가며 계속 만들어졌고 그 아름다움은 조선 전체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서화마님이 창조한 그 독특한 디자인은 후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지요. 특히 서화마님이 처음 만든 월화미인 문양은 가장 사랑받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 문양에는 서화마님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돌쇠에 대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거든요. 이렇게 서화마님과 돌쇠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마님과 그녀를 사랑한 머슴의 인생 역전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지요. 매와 향기는 쓰러져도 인동초꽃은 다시 피어나듯 진정한 사랑과 의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월화향 비단은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으며
달 아래 서 있는 미인의 모습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우리 조상들이 전해주는 백절불굴의 정신이요. 진정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면 반드시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지요. 여러분들도 서화마님과 돌쇠처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전해주는 사랑의 참모습입니다. 신분이나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지요. 여러분도 서화와 돌쇠처럼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의리를 지켜가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두워도 선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반드시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매와 향기는 쓰러져도 인동초는 다시 피어나듯이 말이지요. 감사합니다.